작은 최고의 아시아계가 북극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스웨덴 북부 케브네카이세 산맥의 야생 구조대 회의에서 모두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하 38도의 칼날 같은 바람이 산등성이를 휩쓸고 얼음 폭풍이 시야를 가리는 이곳에서는 터프한 현지 견종들도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린란드 썰매견도 알래스칸 말라뮤트도 버티기 힘든 환경에서 어떻게 한국산 개가 작업할 수 있겠어? 베테랑 대원들은 코웃음을 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들의 회의적인 반응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북유럽 사람으로서 아시아의 기후와 환경에 대한 제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역대급 블리자드가 몰아치던 날, 모든 현지 구조견들이 임무 수행을 거부했을 때 한국에서 온 그 진돗개만이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눈사태에 갇힌 등산객 3명을 찾아내고 쿠각만으로 5m 깊이의 눈 아래 묻힌 생존 장비를 발견했으며 심지어 다가오는 두 번째 눈사태를 미리 감지해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견종의 크기와 외형만으로 판단했던 우리의 고정관념은 산산조각 났어요. 한국 진돗개 태산이 보여준 뛰어난 지구력과 예민한 감각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북극권의 혹독한 환경에서 펼쳐진 한국 진돗개의 놀라운 활약, 그 이야기의 시작을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에릭 요한손, 35살의 스웨덴 출신 야생동물 사진작가입니다. 원래는 스톡홀름의 명문 대학에서 환경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지만 심각한 번아웃 증후군으로 강단을 떠났어요. 사람들의 기대와 학계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치유를 찾고자 했던 저는 스웨덴 최북단의 산악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케브네카이세는 스웨덴 최고봉이 있는 국립공원으로 1년의 대부분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곳이에요. 여름에는 등산객들로 붐비지만 겨울이 되면 극소수의 전문가와 연구자들만이 남아 고립된 생활을 이어갑니다. 마을이라고 해봐야 거주민 300명 남짓, 대부분은 공원 관리인, 연구원, 그리고 저처럼 도시의 삶에 지친 이주민들이었어요.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로맨티스트, 첫 겨울도 버티지 못하고 도망갈 거야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그들의 냉소적인 태도는 이해할 만했습니다. 매년 도시에서 온 이상주의자들이 자연 속 삶을 꿈꾸며 이곳에 정착했다가 첫 블리자드를 겪고는 황급히 돌아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단순한 도피자가 아니었습니다. 야생동물과 자연환경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로서 극지방의 생태계 변화를 기록하고 싶다는 진정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극한 환경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동반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국제구조견 훈련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계기였어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외국의 문화나 제품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깨진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한국 진돗개 태산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북극권의 영웅이 되었는지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케브네카이세 산맥 기슭에 있는 작은 오두막을 임대한 그날, 기상청은 세기의 폭설을 예고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제가 즉시 후회할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일하는 올라프는 친절하게도 제게 겨울용 생존 키트를 선물하며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극지방의 겨울을 얼마나 심각하게 과소평가하는지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저였지만 첫 블리자드가 오두막을 덮친 날 밤, 올라프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기온에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고 벽에 걸어둔 온도계의 수은주는 계속해서 내려갔어요. 그 밤을 간신히 버티고 난 후 저는 극지 환경에서의 생존이 단순한 용기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전문 지식이 필요한 과학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원관리소로 향하는 길은 무릎 높이까지 쌓인 눈으로 인해 평소의 3배 시간이 걸렸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구조견 훈련 프로그램 설명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프로그램 책임자인 헬레나 박사는 극지방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구조견의 중요성과 그들이 갖춰야 할 특별한 자질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헬레나의 설명에 따르면 이상기후로 인해 눈사태와 같은 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북유럽 구조견들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국제적인 견종 다양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 프로젝트에는 시베리안 라이카, 티베탄 마스티프,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의 진돗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각 견종의 고유한 특성이 극지 환경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연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진돗개는 체구에 비해 놀라운 지구력과 뛰어난 후각, 그리고 독립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견종으로 기존의 대형 구조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협소한 지형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참석한 대부분의 현지 구조대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특히 북극권의 혹독한 추위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털을 가진 아시아 견종이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여러 차례 표현했습니다. 헬레나는 이에 대해 차분하게 한국 진도 지역의 추운 겨울과 진돗개의 이중모 구조, 그리고 1000년 이상 사냥과 가축 보호를 위해 자연 선택된 유전적 특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베테랑 대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완화되지 않았어요. 설명회가 끝난 후 저는 헬레나에게 다가가 진돗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고, 그녀는 기꺼이 연구 자료와 함께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진돗개를 만날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구조견 훈련 센터를 방문했을 때 처음 만난 것이 바로 태산이었는데, 갈색과 흰색이 섞인 중형견으로 초롱초롱한 눈빛과 당당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훈련사는 태산이 한국 진도에서 태어나 특별한 혈통 검사를 통해 선발된 개체로 6개월 전부터 극지 환경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산은 처음 보는 저를 향해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심스럽게 다가와 냄새를 맡고 관찰하는 모습이 매우 지적으로 느껴졌어요. 훈련사는 진돗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신중함과 판단력이라며 맹목적으로 명령에 따르기보다 상황을 평가하고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산과의 첫 만남이 어떤 특별한 운명처럼 느껴졌고, 그 자리에서 저는 즉흥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헬레나에게 태산의 임시 보호자로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고, 제 배경과 케브네카이세에서의 장기 체류 계획을 고려해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어요.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태산은 여전히 프로그램의 소속이며 정기적인 훈련과 평가에 참여해야 하고, 언제든 구조 작업이 필요할 때는 우선적으로 출동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저와 태산의 공동생활이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서로를 탐색하는 조심스러운 관계였지만 점차 깊은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성격이었고,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표현을 요구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중요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두막 주변을 탐험할 때도 항상 혼자 앞서 나가되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지 않았고, 가끔 돌아와 제 상태를 확인한 후 다시 자신의 탐험을 이어가는 모습이 마치 보호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태산이 극지의 추위에 보인 적응력이었는데, 영하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눈 위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것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활기차 보이기까지 했어요. 태산과 함께한 지 약 한 달 후, 케브네카이세 지역은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의 관계와 태산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12월 중순, 기상 관측소의 예보를 뛰어넘는 극한의 폭풍이 케브네카이세 전역을 강타했고, 산악지대를 오르던 국제 등반팀 일행이 실종되었다는 긴급 호출이 구조대에 전달되었습니다. 스위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출신의 전문 등반가 4명으로 구성된 팀이 폭풍 발생 12시간 전 마지막 교신을 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위성 추적 장치도 작동을 멈춰 정확한 위치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구조대장 마그누스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는데,
영하 45도의 기온과 초속 25m를 넘는 강풍, 그리고 시시각각 발생하는 눈사태로 인해 일반적인 구조 방식으로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악 헬리콥터는 기상 조건으로 인해 이륙조차 할 수 없었고, 대형 설상차도 특정 고도 이상으로는 진입이 어려웠으며, 인력 투입은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그누스는 고민 끝에 특수훈련된 구조견을 투입해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판단했고, 헬레나의 국제구조견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개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독일산 셰퍼드 2마리, 스위스산 세인트 버나드 1마리, 그리고 태산을 포함한 총 4마리의 구조견이 작전에 투입되었고, 각각 다른 경로로 접근하여 실종자들의 흔적을 탐색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태산의 임시 보호자로서 함께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극지 생존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태산의 파트너로 인정받았습니다. 출발 전 태산에게 실종자들의 소지품 냄새를 맡게 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조견들이 보인 흥분과 달리 태산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집중된 모습을 보여 구조대원들의 의아한 시선을 받았어요. 마그누스는 태산의 태도에 의구심을 표현했지만, 헬레나는 이것이 바로 진돗개의 특징인 침착함과 분석적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다른 구조견들의 감정적 반응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각 팀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출발했고, 저와 태산은 북동쪽 능선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순간 최대 시속 100km에 달하는 눈보라가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여 불과 몇 미터 앞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일반적인 구조견은 이런 환경에서 방향을 잃거나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쉽지만, 태산은 마치 보이지 않는 지도를 가진 것처럼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며 꾸준히 전진했고, 때때로 뒤돌아 제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약 2시간의 등반 끝에 태산의 행동이 갑자기 변했는데, 귀를 쫑긋 세우고 특정 방향을 집중적으로 살피더니 갑자기 속도를 높여 가파른 바위 지대로 향했어요. 저는 태산을 신뢰하며 따라갔지만 무전기로 현재 위치와 상황을 본부에 보고했고, 마그누스는 그 방향이 실종된 등반팀의 예상 경로와는 상당히 떨어진 곳이라며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태산은 거친 지형을 민첩하게 오르내리며 특정 지점에 도달해 눈을 파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무언가 반사되는 작은 물체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등반팀 중 한 명의 나침반으로 판명되었어요. 즉시 본부에 보고하자 마그누스는 태산이 어떻게 그런 작은 물체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놀라워하며 다른 팀들에게도 그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태산은 나침반을 발견한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특정 방향으로 이동했고, 약 30분 후 눈에 반쯤 파묻힌 작은 비상 텐트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저체온증 상태의 등반가 2명이 의식이 희미한 채로 있었어요. 나머지 2명의 등반가는 도움을 구하러 나갔다가 소식이 끊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태산은 즉시 그들의 흔적을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코스를 잡았습니다. 본부와의 교신을 통해 첫 번째 발견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구조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태산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다가 제가 신호를 주자마자 나머지 등반가들을 찾기 위한 여정을 재개했어요. 눈보라가 잠시 약해진 틈을 타 약 1시간을 더 이동한 후 태산이 갑자기 멈춰서서 공중에 코를 들이밀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고, 몇 초 후 놀랍게도 완전히 눈에 파묻힌 지점을 향해 돌진하더니 격렬하게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합류에 함께 눈을 파내자 그 아래에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등반가 1명이 발견되었고, 긴급 응급 처치를 통해 가까스로 생명 징후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1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태산은 지치는 기색 없이 계속해서 주변을 탐색했고, 마침내 급경사 지역 아래쪽에서 눈사태에 휩쓸린 것으로 보이는 마지막 등반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태산이 보여준 지구력과 집중력, 그리고 악천후 속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은 모든 구조대원들을 놀라게 했고, 특히 마그누스는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를 완전히 바꿔 태산에게 특별한 존경심을 표현했어요.
구조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태산의 활약은 지역 뉴스는 물론 국제산악 구조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스웨덴 국영 방송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저와 태산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태산의 놀라운 활약이 알려진 후 저는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져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고, 우연히 스웨덴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 강준호의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준호의 블로그는 한국 문화와 역사를 스웨덴어로 소개하는 페이지였는데, 특히 진돗개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한국에서의 문화적 위치에 대한 글이 여러 편 게재되어 있어 저에게는 보물 창고와 같았어요. 흥미로웠던 것은 진돗개가 단순한 견종이 아니라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1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한국인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호의 글에 따르면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하고, 한번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목숨을 걸고 주인을 보호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영리함과 독립적인 판단력이 타 견종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진돗개의 방향 감각에 관한 기록으로 아무리 먼 곳으로 이동하더라도 자신의 영역과 주인을 찾아오는 귀소 본능이 뛰어나며, 이것이 수백 년 동안 사냥과 가축 보호에 활용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산이 보여준 뛰어난 능력들이 모두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유전적 특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준호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어요. 준호는 제 연락에 매우 기뻐하며 스톡홀름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고, 특히 북유럽의 극한 환경에서 활약하는 한국 진돗개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직접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달 준호의 방학 기간을 이용해 케브네카이세를 방문하기로 약속했고, 그동안 저는 태산과 함께 정기적인 구조 훈련에 참가하며 더욱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해 나갔어요. 태산의 첫 번째 구조 활약 이후 그의 평판은 급속도로 높아져 구조대 내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었고, 심지어 몇몇 구조대원들은 태산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떻게 그런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헬레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헬레나는 태산의 능력이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한국의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발달한 본능적 특성이라고 설명했고, 특히 사냥과 생존을 위해 발달한 감각이 현대의 과학적 훈련 방법과 결합되었을 때 놀라운 시너지를 낸다고 강조했어요. 1월 중순, 준호가 마침내 케브네카이세에 도착했고, 태산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는데, 고국에서 온 진돗개가 북극권에서 영웅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태산과 처음 만남에서 한국어로 말을 걸었고, 놀랍게도 태산은 귀를 쫑긋 세우며 반응했는데, 이것이 언어를 알아들었다기보다는 고향의 언어에 대한 본능적 반응일 수도 있다고 준호는 설명했어요. 이틀 동안 준호는 저와 태산의 일상을 관찰하고 기록했으며, 특히 태산의 행동 패턴과 극지 환경에서의 적응 방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이러한 정보가 한국의 진돗개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열정적으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셋째 날, 준호는 태산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특히 한국이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끈기와 적응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준호는 한국의 급속한 발전이 진돗개와 같은 끈기와 충성심,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적응력을 지닌 국민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러한 특성이 현대 한국의 삼성, 현대, LG와 같은 세계적 기업을 탄생시킨 원동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준호의 방문은 단순히 태산에 대한 정보 교환을 넘어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오두막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고, 준호는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선물을 꺼냈는데,
바로 한국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진돗개 전용 목걸이였습니다. 태산을 위한 이 특별한 목걸이에는 한글로 태산이라는 이름과 함께 충성, 용기, 지혜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고, 이것은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진돗개에게 기대하는 세 가지 핵심 가치라고 준호는 설명했어요. 목걸이를 태산의 목에 걸어주는 순간, 마치 그가 자신의 정체성과 유산을 다시 찾은 것 같은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졌고, 태산은 평소보다 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자세로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준호를 배웅한 후, 저는 그가 남겨준 한국에 관한 책들과 자료들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의 역사와 현대적 성취에 대한 학습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저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곧 케브네카이세 마을의 다른 주민들에게도 퍼져나갔고, 태산의 활약상과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화제에 올랐으며, 심지어 지역 학교에서는 저와 태산을 초청해 한국에 대한 특별 수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2월 중순, 케브네카이세 지역에서는 전례 없는 기후 이변으로 인한 연속적인 눈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립공원 인근의 여러 작은 마을들이 외부와 완전히 고립되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군 헬리콥터와 특수부대를 동원한 대규모 구조 작전을 계획했지만, 지속되는 악천후로 인해 공중 접근이 불가능했고, 지상 경로는 대부분 눈사태로 인해 차단되어 마을 주민들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어요. 특히 우려되는 것은 고립된 마을 중 하나인 니칼로옥타에 심각한 의료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는데, 당뇨병 환자 3명과 임신 중인 여성 1명이 긴급한 의료 지원 없이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조대 본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고, 마그누스는 극한의 눈보라 속에서도 좁은 산길을 통해 니칼로옥타에 접근할 수 있는 특수 구조팀을 구성하고자 했지만, 그 위험성 때문에 자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회의 도중 태산이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특이한 행동을 시작했고, 이내 태산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던 헬레나가 잠시 회의장을 나갔다가 돌아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헬레나는 태산이 최근 구조 작전에서 증명했듯 극한의 환경에서 길을 찾는 능력이 탁월하며, 무엇보다 체구가 작아 좁은 산길과 눈더미 사이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태산을 선두로 한 경량 구조팀을 편성할 것을 제안했어요. 마그누스와 다른 구조대원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헬레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와 태산, 그리고 2명의 경험 많은 구조대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이 신속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출발 준비 과정에서 의약품과 응급 의료 장비를 최소한으로 줄여 배낭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었고, 태산에게는 특별히 제작된 경량 장비 가방을 착용시켜 그 역시 필수 의약품을 운반할 수 있도록 했어요. 떠나기 전 헬레나는 태산에게 니칼로옥타 주민의 옷 한 벌을 맡겨 냄새를 익히게 했는데, 이는 목적지의 정확한 방향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태산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그 냄새를 기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발 직후부터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고, 시속 80km가 넘는 강풍과 영하 40도의 체감 온도, 그리고 무릎 이상까지 쌓인 눈은 모든 움직임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루트는 모두 눈사태로 인해 통과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태산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경로를 찾아 나갔고, 때로는 가파른 바위 지대를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좁은 협곡을 통과하기도 하면서 꾸준히 전진했습니다. 약 4시간의 극한 여정 끝에 한 구조대원이 탈진 상태에 빠져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저와 나머지 1명의 구조대원만이 태산과 함께 계속 전진하기로 결정했어요. 남은 2사람과 태산으로 구성된 최소 인원으로 또다시 3시간을 이동한 후, 마침내 니칼로옥타 마을의 윤곽이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났고, 태산은 마치 목적지를 인지한 듯 속도를 높여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주민들은 극도의 고립감과 절망 속에서 지내고 있었고, 의사가 없는 이 작은 마을에서 위급한 환자들은 점점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으며,
연료와 식량 역시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구조대원인 마티아스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 즉시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고, 저는 본부와의 통신을 시도하며 구조된 마을의 현재 상황과 필요한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눈보라로 인해 통신 상태는 최악이었고, 간헐적으로만 연결되는 무전기를 통해 파편적인 정보만 전달할 수 있었으며, 추가 지원은 기상 상황이 호전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암울한 소식을 받았어요.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 2사람과 개 1마리만으로 구성된 구조팀을 보고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우리가 가져온 응급 의약품과 의료 장비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산의 존재는 단순한 반려동물이나 작업견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그의 뛰어난 후각과 방향 감각이 없었다면 이 극한의 상황에서 마을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아이들은 태산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고,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던 태산도 점차 마을 사람들, 특히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으며,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폭풍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우리는 비상통신 장비를 통해 본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고, 의료진과 추가 보급품을 실은 헬리콥터가 곧 출발할 예정이라는 희소식을 들었어요. 구조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지만 태산과 우리 팀은 니칼로옥타 마을에 일주일 더 머물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저는 마을 주민들에게 태산과 한국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문화적 중요성과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니칼로옥타 구조 작전의 성공은 스웨덴 전역에 보도되었고, 특히 태산의 활약은 많은 매체의 주목을 받아 북극의 한국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가 실리기까지 했으며, 이는 곧 국제 뉴스로도 확산되어 한국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스웨덴에서 활약한 진돗개 태산의 이야기에 자부심을 표현했고, 주 스웨덴 한국 대사관에서는 저와 태산을 초청하여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어요. 대사관 측의 초청을 받아들여 스톡홀름을 방문하게 되었고, 대사관저에서 열린 작은 행사에서 태산은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존재인 진돗개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홍보대사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행사에는 스웨덴 내한인 커뮤니티 대표들과 현지 언론인들이 다수 참석했고, 한국문화원에서 준비한 특별 전시에서는 진돗개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 그리고 한국의 자연환경과 기술 발전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이 소개되었어요. 대사와의 만남에서 제가 태산과의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자, 대사는 기쁜 표정으로 한국 방문을 제안했고, 특히 진돗개의 본고장인 진도를 방문하면 태산의 유전적 뿌리와 문화적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제안은 저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태산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의 근원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준호에게 연락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준호는 제 한국 방문 계획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며 자신의 가족이 서울에 살고 있으니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했고, 진도 방문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연락처까지 세심하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스톡홀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케브네카이세로 돌아온 후, 저는 대학 시절 교환 학생으로 있던 시절 배운 기초적인 한국어 실력을 되살리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태산에게도 간단한 한국어 명령어를 사용해 보니 놀랍게도 그가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구조대 본부에서는 태산의 성과를 인정해 공식적으로 명예 구조대원 지위를 부여했고, 특별히 제작된 구조대 문장이 부착된 조끼를 선물했으며, 이후 태산은 구조견 훈련 프로그램의 시연에 자주 참여하여 다른 구조견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3월 초, 마침내 겨울의 기세가 누그러들기 시작했고, 케브네카이세 지역은 서서히 봄을 맞이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저와 태산에게 새로운 도전과
모험의 시기가 왔음을 의미했어요. 한국 방문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4월 말에 출발하는 일정을 잡았으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스웨덴 국영방송에서 저와 태산의 여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방송국의 제안을 수락했고 다큐멘터리 제작팀과의 첫 미팅에서 그들은 단순히 태산의 활약상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스웨덴 사이의 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다는 비전을 공유했어요. 특히 다큐멘터리 감독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이 어떻게 진돗개와 같은 전통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이것이 스웨덴의 자연 친화적 혁신과 어떤 공통점을 가지는지 탐구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초기 촬영은 케브네카이세에서 시작되었고 태산과 제가 함께 생활하는 모습, 구조훈련에 참여하는 장면, 그리고 저의 한국어 학습 과정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었으며 때로는 과거 구조활동의 재현 촬영도 이루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태산은 카메라의 존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했고 오히려 촬영팀 중 한 명이 한국계 스웨덴인이었는데 그가 한국어로 말을 걸 때면 특별한 친밀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4월 중순 출발을 약 2주 앞둔 시점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한국의 진돗개 보존협회에서 태산의 이야기를 접하고 깊은 관심을 보이며 태산의 DNA 검사를 통해 정확한 혈통을 확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이었어요. 협회 측은 태산과 같이 해외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진돗개의 유전적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품종 보존과 발전에 중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는 한국 방문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출발을 일주일 앞두고 언론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고 스웨덴 최대 일간지는 태산의 이야기를 다룬 주말판 특집을 발행했으며 이 기사는 국경을 넘은 충성심이라는 제목으로 태산을 통해 바라본 한국 문화의 특성을 깊이 있게 다루었어요. 기사를 읽은 많은 스웨덴 사람들이 SNS를 통해 저와 태산의 한국 여행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일부는 한국 방문 시 꼭 들러봐야 할 장소나 체험해야 할 문화적 요소들을 추천하기도 했으며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와 태산을 향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 공항에는 한국 언론사 기자들과 진돗개 보존협회 관계자들 그리고 태산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일반 시민들까지 모여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태산은 놀랍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며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진돗개 보존협회 회장은 공항에서 직접 저희를 맞이해 태산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이어진 환영 행사에서는 태산이 북극권에서 보여준 활약이 한국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다며 스웨덴과 한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언급했어요. 서울에서의 첫 이틀은 기자 회견과 인터뷰, 그리고 각종 공식 행사로 빼곡하게 채워졌고 특히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리셉션에서는 태산이 한국문화홍보 명예대사로 공식 임명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이 자리에는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바쁜 일정 중에도 준호의 가족은 저와 태산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었고 준호의 어머니가 직접 준비한 한국 전통 가정식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가장 맛있고 기억에 남는 식사였으며 가족들은 저에게 한국의 일상과 문화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해주며 따뜻한 환대를 보여주었어요. 준호의 아버지는 은퇴한 역사학자로 진돗개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진돗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가치관을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이며 충성심, 용기, 지혜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가 바로 한국인들이 수천 년간 추구해온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드디어 태산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진도로 향했고 작은 섬이지만 한국의 문화유산이 풍부하게 보존된 이곳에서 태산은 마치 자신의 뿌리를 느끼는 듯한 특별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도에 도착한 첫날,
진돗개 연구소와 훈련센터를 방문했는데 이곳에서는 수십 마리의 순종 진돗개들이 체계적인 훈련과 관리를 받고 있었고 태사는 처음 보는 동족들에게 특별한 친밀감을 표현하며 활발하게 교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구소 책임자는 태산의 외모와 행동 특성을 자세히 관찰한 후 그가 매우 순수한 혈통의 진돗개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하며 DNA 샘플을 채취해 정확한 계보를 추적해보겠다고 제안했고 이 과정은 다큐멘터리 팀에 의해 상세히 기록되었어요. 진돗개 훈련사들은 태산에게 특별한 기술 시연을 요청했고 태산은 제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능력을 선보였는데 특히 넓은 훈련장에 숨겨진 작은 물건을 놀라운 정확도로 찾아내는 모습에 모든 전문가들이 감탄했으며 이것이 진돗개의 타고난 사냥 본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훈련사들이 태산에게 한국어로 명령을 내렸을 때의 반응이었는데 태산은 제가 사용하던 스웨덴어나 영어 명령보다 한국어 명령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진돗개의 DNA에 언어적 기억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했어요. 진도에서의 하이라이트는 매년 개최되는 진돗개 페스티벌 참가였는데 이 행사는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적 가치를 기념하는 축제로 태사는 특별 초청 게스트로 참가해 수천 명의 관중들 앞에서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시연했으며 스웨덴에서의 구조 활동이 영상으로 상영되어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페스티벌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현지 어르신들이 태산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전통 의식이었는데 그들은 태산에게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 특별한 목줄을 선물하며 그가 이국 땅에서도 한국의 정신을 지켜낸 것에 대한 존경을 표했고 이 모습에 많은 관객들이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이 연출되었어요. 진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때 DNA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태사는 가장 순수한 혈통의 진돗개 계보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돗개 보존협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태산을 공식 혈통 등록부에 기재하는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으며 이는 해외에 있는 진돗개로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의 주요 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의 초청을 받아 연구소를 방문했는데 그들은 태산의 뛰어난 감각과 적응력에서 영감을 얻어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특수 센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러한 기술이 재난 구조와 같은 인도주의적 목적에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3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한 관광이나 취재를 넘어선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깨달았고 태산을 통해 만난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의 깊이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1년이 지난 오늘 저는 케브네카이세의 제 오두막 앞 데크에 앉아 태산과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태산과 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극지의 진돗개는 스웨덴은 물론 한국, 유럽, 북미 등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방영되었고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이를 통해 진돗개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케브네카이세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었는데 전 세계에서 태산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급증했고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이런 수요에 맞춰 한국 음식점과 문화체험센터까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웨덴 전역에서 진돗개를 입양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 진돗개 보존협회는 스웨덴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책임 있는 입양 프로그램을 설립했으며 특히 극지방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를 선별하고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저 역시 많은 변화를 경험했는데 대학에서 극지방 구조 시스템과 작업견 훈련에 관한 강의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스톡홀름 대학에서 특별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 강의는 온라인으로도 제공되어 전 세계 학생들이 수강하는 인기 과목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났는데, 한국 방문 중 만난 진돗개 연구소의 수의사 김소라 박사와 특별한 인연이 이어져 결국 국제연애로 발전했고, 소라는 스웨덴으로 이주해 북유럽 지역의 작업견 연구를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하게 되었어요. 소라와 저는 작년 가을 케브네카이세에서 한국과 스웨덴의 전통이 어우러진 결혼식을 올렸고, 태사는 물론 주빈으로 참석하여 반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양국에서 온 하객들은 자연스럽게 문화 교류의 장을 형성하며 잊지 못할 축제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태산 프로젝트라는 국제 연구 이니셔티브를 설립하여 극한 환경에서의 구조 작업과 작업견 훈련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진돗개를 비롯한 다양한 아시아 견종들의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구조 및 재난 대응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태산 프로젝트는 한국과 스웨덴 정부의 공동 지원을 받게 되었고, 양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국제 네트워크로 확장되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극지방의 재난 대응 시스템 개발이라는 인도주의적 목표를 향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태산은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저희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이제는 공식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교관 역할을 맡아 새로운 구조견들을 지도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소라와 제가 공동 입양한 어린 진돗개 한라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산 경계를 넘어선 우정이라는 제목의 어린이 그림책 시리즈가 출판되어 1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은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와 인간과 동물 사이의 특별한 유대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영화사에서는 태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극영화 제작을 기획 중이며, 스웨덴과 한국의 합작 프로젝트로 진행될 이 영화는 양국 배우들이 출연하고 양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촬영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와 성과의 중심에는 언제나 태산이 있었고, 그는 단순한 반려동물이나 작업견을 넘어 문화 간 이해와 국제 협력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의미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태산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겉모습이나 출신 배경으로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이 만날 때 놀라운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으며, 이는 제 삶의 철학이 되어 모든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어요. 오늘 저녁 태산은 평소와 같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첫날 제가 발견했던 그 특별한 지혜와 용기가 담겨 있고, 때로는 그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진돗개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정신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이나 다른 문화에서 발견한 특별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태산과 함께 떠나는 한국의 숨은 보물 찾기 여행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